검찰이 그제에 이어서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또다시 출장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청구되면 발부될지가 관심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사람이죠. 우병우 전 수석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자 지난번처럼 이 레이저 눈빛은 오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더 지탄을 받았던 건 그 황제조사 논란, 그 팔짱을 끼고 있었던 예. 그 사진에다가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거의 노려보는 형태로 레이저 눈빛을 쐈던 것 때문에 예.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이 굉장히 더 분노를 했었는데 예, 저희가 화면 그 검찰 1차 출석 네, 때 그렇죠. 그리고 특검 출석 때 네, 특검 그리고 오늘 출석도 출석 그렇고요. 이렇게 다 네, 근데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있는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좀 전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소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구속이 되고 지금 예. 우병우 수석 한 명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오늘 들어가면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감안할 때 여기서까지 또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레이저 눈빛이 없이 좀 담담하게 들어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저 표정에서 내가 혹시나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 우병우 수석 라인, 예. 라인 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려진 그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때 그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에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그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검찰에서 불려나갔을 때 불려나가기 전에 어떠한 혐의로 지금 검찰이 부르고 있는가를 미리 알아봤을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혹은 또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알고 갔을 확률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표정의 변화는 확실하게 검찰이 나를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죠. 적어도 지금까지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구나. 이거는 감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물으니까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 이런 본인의 소회를 밝혔거든요. 이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된 우병우 전 수석 그 출석 당시 장면에 이어서 과거 발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세 번째 소환인데 하실 말씀 또 없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네, 청문회 때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네. 주저없이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 구속이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1차와 2차 때와 다른 건 뭐냐면 이겁니다. 1차와 2차 때는 기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사실은 대답을 했어요. 대답이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네, 조금 약간 신경질적인 답변이 그렇죠.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자들에게 눈을 마주쳤어요. 1차 때 왜 모 방송국 여기자에게 이 레이저 광선을 네. 이렇게 발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2차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다가왔기 다가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런데 내려본 이제 거다. 방송에서 계속 동영상이 예. 나오지만 이미 포토라인에 섰을 때 기자들은 다 서 있었어요. 예. 다가왔다는 건 좀 사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건 다 동영상으로 드러났는데 예. 문제는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기자들이 달려가서 막 물었을 때 차를 타기 직전에 다시 그 기자와 눈을 마주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네. 기자들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만 자신이 보고. 예. 준비한 답변. 물론 오늘도 최순실 아직도 모르니까 해서 0.5초도 안 지나서 네 하고 대답을 한 건 똑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비판을 받았던 태도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다. 확실히 기자들에게 공격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부분, 시선을 절대 앞만 바라봤지 기자들한테 안 줬다는 부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겠다와 대통령님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준비된 답변이었다. 준비된 그냥 답변이었다. 준비된 답변이었지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태도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소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유는 최순실은 아직도 모른다. 이건 뭐 네. 계속 일관된 입장인데 검찰에서 그렇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이 알았을 거다. 이런 어떤 정황 증거들을 좀 확보했을까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이 몰랐다. 지금 아직도 우병우 수석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몰랐다고 보기는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꽤 많은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장 또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민정수석이라는 그 직위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하다는 측면이 가장 컸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최순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했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민정수석으로서 방기했다라는 직무유기라도 인정이 됐을 텐데 그 부분도 사실 입증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일단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보기에 너무 곤란한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직위 자체 가지고 있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광범위하게 사람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곤란하나 이제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일단 우병우 수석을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되고 이번에 특수본 2기로 넘어오면서 50여 명 이상의 참고인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그 특검에서 영장 청구할 때랑은 지금은 조금 궤를 달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은 또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검찰로 넘어오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뭐 개인 비위부터 지금 세월호 그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에 외압을 가했다는 조금 의혹부터 자유롭게 여러 수사할 가지를 수 다 할 수 있군요.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혐의보다는 훨씬 많은 혐의를 가지고 다시 아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특검이 검찰로 이렇게 다시 국 넘기기 전에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거다. 이렇게 부담을 팍 주면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검찰 특수본 2기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사실은 굉장히 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아니 1기가 아니죠. 참 윤 검사장 그러니까 네. 다른 사건이었죠. 예, 예. 다른 특별 검사팀이 이제 우병우 수석을 소환했을 때 사진이 공개돼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말씀하셨듯이 박영숙 특검이 100%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발언. 마지막으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전화네요. 전화 횟수. 그러니까 이 우병우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100여 회에 걸쳐서 전화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 특검이 이 얘기까지 하고 조사를 마무리했죠. 그렇죠. 그 예. 밝혀지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검찰은 우병우 수석을 다시 소환할 때 왜 어느 만큼의 정말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없다면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압박감들 때문에 네. 만약에 불렀을 때 별 증거가 없어서 다시 한번 우병우 수석을 그냥 구속 수사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네. 돌려보냈다 그러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정말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압박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부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예.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라고 했던 건 아까 검찰을 좀 압박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잠깐 예. 하셨는데 압박이라기보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이 부분 외에는 더 이상 수사 범위를 넓힐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면 지금 세월호 그 해경 전사서버 압수수색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 가족회사 부분,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이 나오던데 의뢰인이 뭐 네. 그 건물에 또 뭐 50억 정도를 투자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정보를 얻어서 투자했다라는 의혹, 검찰 네. 외압 행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특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예. 이 부분을 직접 특검이 메스를 들어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은 할 수 있으니 그런 걸 다 적용을 하면 예.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는 영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 가까이 지금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검찰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 뭘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예. 그 해경의 전산 서버를
광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윤모 부장검사가 예. 검찰에 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문체부 직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외화불 행사에서 좌천을 시켰다. 그거는 우병우석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민정수석실이 원래 그런 감찰 업무도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외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하는 그게 어찌 보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어떻게 취지의 보면 좀 얘기를 했던 빠져나갈 거거든요.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시했던 게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영장을 기각할 때 큰 사유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거 우리나라에 압수수색이 되는 사례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될까요? 수십만 건이 될 겁니다. 예. 유독 그런데 이 해경의 전산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병우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뭐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다. 뭐 영장 청구하고 하는데 상황을 민정수석이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인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오늘 또 신문에 나왔던 의뢰인이 뭐 관련된 그 건물에 또 그 가족회사 정강이 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예. 그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 그 수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마하고 지금 뭐 이런 본인한테 부분들. 형사 사건을 의뢰한 사람 네. 그 빌딩에 우병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이 투자를 했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의뢰인한테 사건을 수임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돈 대신에 이런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부 다 들춰내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거니까 저번 특검보다는 네. 이번에는 오늘 이제 영장을 뭐 오늘 당장 뭐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명확하진 않고요. 오늘 뭐 당장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때 영장기자 범죄 사실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이게 아까 변호사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최순실과의 관련성이 키포인트다. 자, 만약에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세월호 문제거든요. 네. 이 지금의 어떤 모든 수사들은 사실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최순실과 확실하게 이 연관성이 있는 뭐 지금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나 모두 다 최순실과 관련 있는 그런 게이트예요. 그런데 지금의 혐의들은 사실 11개 혐의, 특검에서 네, 밝혔던 특검에서 11개 한 혐의나 11개 혐의. 지금 예. 이 세월호 문제 만약 네. 그 이것까지 추가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지 최순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게 이게 그렇다면 관건이군요. 50명의 어떤 검찰에 저는 이 방증 예. 수사를 했다고 지금 검찰이 얘기한다면 그 중에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예. 최소한 최순실과 관련한 업무 지시 그러니까 네. 그 지시 내역이 포함된 그러니까 최순실을 네. 언급했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최순실의 이권에 개입돼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까지와의 어떤 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일부 제출을 네. 받았고 거기서 뭔가 좀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을까요?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고 예. 이미 제출 형식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예. 롯데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냈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주는 돌려받았던 거 예.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검찰에서 뭔가를 민정수석실에 흘려서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가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에게 전달이 됐어야 추정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야 이게 돌려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 관련 수사를 하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검찰에서 누군가 유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유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최순실과의 연관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다면 이 최초 유출자까지 언급이 돼야 될 텐데 내부 네네 검사들에 그렇죠. 이제 대한 과연 조사가 그 부분에 얼마나 대해서까지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롯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영장기자 범죄 사실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정말 제사를 도려낼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고 이게 빠진다면 검찰이 내부의 칼날을 겨누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보면 맞지 그러니까 않을까 앞서도 생각이 얘기 드네요. 나왔지만 김순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본 2기를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검찰국장이었나요? 하루에 10번 넘게 통화한 그런 사실도 사실 특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본 2기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하면 안 된다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으나 네. 일단 김순환 검찰총장이 기존 1기 특수본 체제를 좀 유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병우 석에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죠. 이 성과도 다 없었던 게 됩니다.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그다음에 말씀한 그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 내역, 이영렬 중앙지검장과의 통화 내역, 그다음에 검찰국장과의 통화 내역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우병우석은 그냥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 보고를 받거나 확인할 수 있었겠네. 그럼 우병우석을 어떻게 뭐 처벌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석에 관련돼서 뭔가 미온적이거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그래도 우병우석을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수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이 제살까지 깎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수사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이 든다는 부분은 겁니다. 이제 조사 결과가 네, 나와봐야 그렇습니다. 알 수 있겠네요.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검찰이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뭘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월호가 될 것이다. 세월호 수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 며칠 세월호가 육상 거치하기까지 좀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도 받고 있는데 당시 우병우 수석과 통화한 검찰 관계자들까지 좀 조사를 다 마친 상황이죠.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런데 청문회에서 통화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뭐 수사팀 간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검사급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그 급이나 뭐 그 이상 됐 압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네, 상황만 파악하려고 전화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문제 이외에 최순실 게이트는 죄다 녹취록이 있어요. 예. 녹취록이나 혹은 또는 뭐 직접 통화한 내역 또는 수첩 증거 이런 방증이 있는데 네. 우병우 수석은 결정적인 어떤 녹취록 이런 거에 없기 때문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우리가 못 밝혀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지금 소환했다는 당시에 광주지검이라든지 혹은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도 제일 처음에 이게 세월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증언이 확실히 증언을 확보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검찰에서도 언론에 조금 자신 있게 흘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봐야 되고 영장 청구 그리고 넘어서 발부까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사실 일단 영장 청구는 당연히 할 거고요. 예. 검찰에서 우병우석을 부르는 게 지금 굉장히 늦었잖아요. 늦었던 이유가 섣불리 불렀다가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검찰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물밑으로 수사를 마치고 네. 이 정도면 100% 발부된다는 확신이 들 때 우병우석을 부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늦게 오늘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영장 청구하는 건 당연한데 영장 청구를 언제 하느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해서 이틀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 돌려보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장이 발부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 이번에 우병우석의 영장은 발부되기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데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그 혐의들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세월호 부분이나 가족회사 정강 문제나 뭐 아들의 꽃보증 문제도 여기 들어갈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특검에서 그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확인이 됐다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제 확실한 혐의를 가지고 집중 조사를 네, 하겠죠, 그렇죠. 검찰이.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옥중 조사는 오전에 뭐 시작될 거다 했었는데 오후로 미뤄졌고요. 12시 반 정도 점심 먹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원래 바로 연이어서 할 생각도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연이어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예.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기로 돼 있는데 오전 중으로 실시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오후로 미뤄진 게 저는 또 혹시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줄 알았더니 검찰 측에서 검찰 측에서 이렇게 우후로 하겠다라고 이유는 통보를 뭐였나요? 한 걸로 봅니다.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안 나온 예.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처음에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그러니까 그 수사에서도 사실 네.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몇 시에 올 것이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한 타임 더 늦춘다든지 더 빨리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호흡을 좀 조절하는 게 아니냐. 특별한 어떤 이유를 검찰에서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검찰 측에서는 뭔가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려고 한다.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네.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서 검토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꼼꼼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침 시간이 9시라면서요. 그럼 네. 그 전에는 보통 이제 끝내는 그래서 지난번에 8시 40분까지 네, 뭐 하고 마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조사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구치소에서 이제 출장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횟수가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더라도 그 안에서 조사를 하는 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로 나오게 되면 뭐 경호 문제도 신경을 써야죠. 그럼 중앙지검에서 다른 피의자들이나 다른 참고인들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번에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는 말 그대로 부인 조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질문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아닙니다라고만 적고 더 이상 네. 추가 질문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구치소에 조사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꼬리 질문을 물고 들어가는 질문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저번 첫 번째 이 구치소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3시간 가까이 또 조사를 검토를 했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한다. 검찰이 무언가 나한테 불리하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써놨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안 하면 3시간씩이나 보기 힘듭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말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배치되는 대답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객관적 증거는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선.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 스탠스만 유지하는데 그래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 될 텐데 너무 그 과거 그 박 전 대통령의 최초의 생각, 진술 태도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는 건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일말에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9명인데 유영하 변호사 이외에는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유영하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 공고를 냈다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사실 검찰의 어떤 그런 이 대응하기 위해서도 구치소에 지금 계속 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 변호사라는 예. 역할, 세칭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그 독방에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줄여서 숨을 돌리게끔 하는 역할도 사실은 이제 그 변호인 접견에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 종일 거의 구치소에 가거나 한 네. 서너 시간 뭐 거의 반나절을 빼앗기다 보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도 더 혼자서 이 일을 계속 해내려면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변호사를 지금 공고를 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예. 말 그대로 있겠죠. 박 전 대통령이 사건에 투입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사무실 운영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거의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올인해야 되는 올인하고 상황이 있으니까. 되니까 사무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 변호사를 그렇군요. 최순실 씨는 오늘 오전에 이제 남부 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근데 남부 구치소가 시설은 훨씬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예.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네.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남부구치소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공범이 서울구치소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최순실뿐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도 있죠. 장시호 씨도 있죠. 네, 장시호 씨도 있고 거기다가 뭐 박지은 이대 씨도 있고 이대 최경희 총장도 관련한-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공범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네. 물론 서울구치소에서 동선을 제한하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구치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공범 분리수감의 원칙이라는 걸 감안하면 최소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떨어뜨려 놓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최순실과
뭐 이감 얘기가 초반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서울구치소 내부에서도 이제 부담이 생긴 거고 예. 그 내부에서 생긴 부담을 검찰에 얘기를 했고 검찰도 말씀드렸던 공범의 분리수감 원칙을 고려할 때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남부구치소로 보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뭐 새로 방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그래서 최순실을 씨가 가게 남부구치소로 된 거다. 이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줄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는 비선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 부부, 이제 박채윤 씨는 구속이 돼 있고 남편 김영재 원장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정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김영재 원장 동선을 구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보안 손님으로 들락거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러나 본인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특검이 지금 구글 그 폰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서 위치 확인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이 동의를 하면 그날의 어떤 행적들이 계속 쌓여서 네. 구글 본사에 있는 인공지능 AI가 그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까지 하냐면 예. 제 경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그 여행사에서 준 며칠 날 갑니다라는 그런 어떤 메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글이 저한테 폰으로 예. 오늘 제주도에 출장 가시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라고 문자를 예.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글 AI가 내 메일까지 뒤져서 그거를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는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추적을 해서 이것이 직장이다, 이것이 집이다, 혹은 이것이 직장과 집 사이에 혹은 제3의 어떤 장소들인데 왜 갔는가까지도 다 파악을 하는 굉장히 네. 이 높은 어떤 그 데이터인데 네. 그것을 바로 확인을 해서 이 청와대에 14회에 걸쳐서 출입을 했다라고 밝혀낸 거죠. 어제 단순히 재판이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시대까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건데 어제 재판에서요. 네. 김영재 원장이 이제 개발했다는 실, 네. 이 실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시술을 받으려고 했었다. 이런 정황이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재 원장이 또 특검에 진술했던 게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날 때 그 자문위에게 시를 줬는지에도 예. 또 물어봤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김영재 원장에다 실토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그 지금 실 리프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 시술이 있었던 게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이긴 그렇죠.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결국 밝혀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 자문이나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사람, 뭐 김영재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시술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좀 부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쟁점이 됐다는 리프팅실 지난 청문회 때도 거론이 됐는데요. 김영재 원장이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증인은 부인을 대동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난 적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품 사업, 네, 그다음에 봉합실 네. 회사 대표를 맡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진료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했죠. 소개를 했죠. 자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뭐 대해서. 물어보시면 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통령도 이미 저 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뭐 저 실을 왜 안 주냐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한테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예. 왜 시를 안 주냐. 그래서 이제 부른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존의 주치의와 네. 기존의 자문위한테 이 리프팅실로 시술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치의와 자문위는 사실 위증을 했어요. 청문회에 나와서 난 그런 사실 없다. 정기량 교수 같은 경우는 난 그런 사실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리프팅실로 시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사실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 복지부에서 확인이 안 된 승인이 안 검증이 된 안 실이었거든요. 되는 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 원장도 그거를 넘겨주지 못한 거였는데 하도 재촉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김 원장을 불러라 하고 그 사실관계를 물어본 거죠. 왜 시를 안 줬느냐? 그럼 직접 시술을 해라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치의와
자문위도 이 실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고 또 시술을 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영 전 대통령 자문위 같은 경우는 그럼 위증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 혐의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위증이라는 것 자체가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잘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하면 고의가 부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거짓말한 게 네, 아니다 그게 이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내 기억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뭐 현실하고 달랐다라고 하면 그건 위증이 되질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위증죄가 딱 떨어지게 된다. 위증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뭐 이게 단순하게 100%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기억에 반한 진술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절차로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윤선 전 장관 또 김기춘 전 실장 재판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예정이 되죠.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공판 준비기일이 아니라 정식 예.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재용 전 부회장의 이제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특검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예. 특검에서 기소한 거는 일반 검찰에서 기소한 것보다 재판 기간이 짧습니다. 3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된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윤선 장관, 오늘 김기춘 전 실장 두 분 다 이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다. 뭐 혐의는 뭐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부인하고 있고 굉장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표정이 침울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아마도 지금 그 관련해서 증언들이 나온 것을 알지 않았을까. 관련한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임이었던 그 박준우 수석이 예. 증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는데 사실상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후임인 조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속에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표정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 표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그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정황까지 이렇게 네. 그 밝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엔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다가 나중에 어두워졌다. 즉 이제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반응을 했다. 이런 어떤 대화 내용까지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증언이다라고 재판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어떤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표정이 어두웠던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또 뭐 오늘 하루도 검찰과 법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